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60%인 6천여 명.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약 3,870명입니다. 증가 추세가 완만해지긴 했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증가세가 아직은 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입 경로, 집회, 교회, 병원, 콜센터, 목욕탕 등을 볼 때 역시 모이기를 피하거나 어떤 곳에서 모이든 넉넉히 거리를 떼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책인 듯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금요일 순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의 이딴 발언 논란과 검언 유착 파문까지 겹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이틀째에 접어든 총선 레이스를 집중 점검합니다.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환자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4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도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을 빚었던 일본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뒤늦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조만간 긴급 사태를 발령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의 피해자인 박창진 정의당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출마를 선언한 5 의원들을 중심으로 라떼는 유세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선거운동의 비법도 전수하고 장년 노년층 표심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활약한 민주당 꽃보다 할배 유세단. 노년층은 보수적이라는 선입견을 절묘하게 파고들며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장노년층들에게 진심으로 좀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꽃할배 유세단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꽃할배는 이번에 라떼는 유세단으로 변신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며 과거를 읊어대는 어른을 비꼬는 단어 라떼를 유세단 이름으로 재치 있게 활용한 겁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4선 강창일, 3선 백재현 의원이 주축으로 평균 나이 만 68세입니다. 베테랑 선배들은 서울 강서와 양천, 금천과 동작까지 구석구석을 돌며 민주당 정치 신인을 온몸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 신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과 함께 얼굴 자주 뵙고 일 야무지게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60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졌는데 그만큼 장노년층에서 열세입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잡은 지역구 145석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장년층 취향을 저격할 공약 개발에도 부쩍 힘쓰는 모습입니다. 종로 지역구보단 총선 지휘에 힘쏟는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험지인 강원도에서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곧 돌아오실 거라 봐요. 조금 견디십시다. 어머니, 제가 떡을 좀 살 거예요. 섞어서 2만 원어치만 주세요.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제주도에서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에 이어 유족들과 만나 피해자 명예회복과 잘못된 과거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인 만큼 율동 없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약속한 민주당은 시끌벅적 대규모 인해 전술보다는 지도부 동선을 다르게 하는 저인망식 유세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최근에 촌구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으로 달려가 민심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경제!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인천 전 지역을 돌면서 직접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메시지는 역시 경제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밀려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추락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을 해야만이 앞으로 2년 동안에 더 망가질 대한민국을 갖다가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격전지 곳곳에서 여론조사상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초기 판세가 꼭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이틀을 꼬박 수도권에 집중한 건데 통합당에게 수도권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와 같은 곳입니다. 인천의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의 결과였었습니다. 통합당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걸린 121석 가운데 50석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도권에서 질 경우 과반은 물론 총선 승리도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 탓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무소속 출마 뒤 복당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도 37석, 3분의 1도 얻지 못하면서 원내 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당선시킴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제동과 중지를 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수도권 공략을 일단 끝낸 통합당 선대위의 첫 주말 행선지는 부산과 경남 그리고 대전입니다. 텃밭을 다지고 중원까지 훑으면서 지역구 130석 이상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까지 만들면서 여느 때보다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호남 지역에 집중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토 종주를 위해서 오늘도 20여 킬로미터를 혼자 뛰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호남의 대표 지역 광주로 넘어갔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정의당의 권역별 득표율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 공략을 높인 겁니다. 진보정당의 가치를 내세워 호남에서 민주당 30년 독점 정치를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당이 정의당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국토 종주로 선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째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표를 얻은 호남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뛰기 시작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를 거쳐 전남 구례까지 27km를 뛰었습니다. 기득권 양당 일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국회 전체를 바꾸겠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매기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당이 통합한 민생당은 계파별로 전국에 흩어져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방송 토론회와 서울 지역 유세로 중앙당 차원의 선거 지원에 나섰고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연합 정치, 일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생당이 해내겠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후보들은 지역구별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의 목표는 거대 양당 구도에 타파합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힘겨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오늘 4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이 56%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최고치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들었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 미흡, 민생 문제가 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 20대와 그리고 30대, 40대와 50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섰습니다. 하지만 60대의 경우는 46%가 긍정평가를 그리고 45%가 부정평가로 응답하면서 오차 범인의 긍정률과 부정률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2.9%,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44%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통계에서는 특히 50대 주부, 자영업 층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해 발표한 그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미래통합당 23%,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 열린민주당 2% 등의 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인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대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오는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표가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으로 분산이 되고 미래한국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주보다는 23%,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21%, 정의당은 11%를 얻어서 3위에 올랐고요.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은 10%를 얻었습니다. 또 부동층은 1%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례대표 투표 의용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5.1%, 더불어시민당 20.8%, 열린민주당 14.3%, 정의당은 2.3%포인트 반등하며 8.2%를 기록했고 이는 국민의당을 3주 만에 앞지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또 무당층은 14.5%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지역구 선거는 인물 요인과 또 지역 이슈 등 복합 요인이 작용을 하지만 비례투표는 원칙과 선명성이 표심에 더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선거운동을 딱히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15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거리에 나가서 유세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극복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어떤 소통 방법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출정식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이 약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또 젊다라는 열정과 패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소통에 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야 됩니다. 네, 혼자 다니세요? 저는 혼자 다녀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도 올바른
선거 운동이 아니고 저 자신도 조용하게 정책 선거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출마할 때 약속한 공약은 100% 지킵니다. 그래서 박순자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추진력 있는 철의 여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저의 장점이라면 일을 끝까지 성공시킨다, 추진한다. 그냥 공약만 잘 지키고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 먹고 살게만 해주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런 공약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작은 거라도 진실성이 다가오는 그런 공약을 해주시면은 네, 안산 단원구 을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곳은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번갈아 당선된 곳입니다. 매번 격전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보셨던 것처럼 조국 백서의 저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그리고 관록의 중진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맞대결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후보 외에도 우리공화당에 이제 정우혁 후보가 있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이윤배 후보가 있습니다. 둘 다 지역 맞춤 공약을 내세우면서 역시 선거전에 돌입해 있습니다. 자, 안산 단원구 을이 아니라 이제 전체 한번 판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 전략과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맨 처음에 이야기는 전국을 제대로 못 끌고 있는, 또는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 심판. 그렇죠.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야당 심판. 심판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코로나19가 새로운 큰 변수가 됐다. 그렇죠. 근데 겉으로만 변수지 속으로도 변수일까? 뭐 이렇게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총선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3요소가 뭐 이른바입니다. 예. 인물, 뭐 구도, 바람이라 그러는데 바람. 예. 인물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않고 있고요. 예, 구도도 그러네요. 잡히지가 않고요. 하하. 이슈도 코로나가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입니다, 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잘하냐 못하냐가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유권자들은 뭔가 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그럴 시간과 또 뭐 여력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죠. 볼 기회가 없습니다. 네. 예, 후보를요.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투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표율도 뭐 지난 총선 때 58%인데요. 투표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하하, 예. 예측입니다. 일단은 거리두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투표장에 갔는데 상당히 줄을 쓴다면 부담이 되고 또 그거는 젊은 층이나 고령층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층 입장에서 가서 혹시나 감염 우려, 젊은 층은 뭐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이현아 기자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당이 약간 이제 앞서가는 듯한 네. 느낌을 계속 주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래 이제 샤이 야당, 네. 샤이 보수가 보수. 있다. 한 5% 정도는 늘 대답을 않고 숨어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특히 여권이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지지도가 좋은 상황,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좀 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권을 지지한다면 즉각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수층이나 야권에 있다면 응답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적극적으로 응답 안 하니까 샤이 그런 보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그게 5% 이상이 될지는 의문이긴 한데 예. 어느 정도는 상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인물과 구도 이슈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다른 쪽에서 이슈가 터졌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이 터졌는데요. 오늘 유시민 작가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봐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시점에서 편지 딱 보내가지고 네. 그 수사 일정 알려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짜고 한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인터뷰에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작심하고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 저 방송에서 직접 언급을 합니다. 기자 이름, 실명하고 예. 검사장 실명도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뭐 저희는 뭐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얘기도 하고 한명숙 전 총리 얘기까지 합니다. 한명숙 총리도 저런 식으로 잡혀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 선거 예. 관련해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에서도 또 다른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내용이 아닌 이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립 구도가 돼서 이게 부각이 될지 안 부각이 될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사기죄를 범한 지금 수감 중인 사람 아니냐? 예, 어차피 메신저가. 그렇죠. 예,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메신저가 X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쪽하고 친여권 인사다. 돼서 했기 때문에 친여권의 인사가 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잠잠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찰이 과연 유력 인사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표적으로 겨냥하고 뭔가를 했을 것이냐, 기자가 좀 취재에 열을 내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것이냐. 근데 기자 혼자 어떻게 그걸 갖다 다 이야기를 갖다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사장 얘기긴 한데요. 예. 기자가 고참 기자가 아닙니다. 전연차 기자이기 때문에 전연차 기자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훌륭한 기자일 수도 있어요. 배포도 있고 배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그걸 끌어가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밝히거나 근거를 찾는 것도 이 총선 시간에서는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이번 파문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게 혹시나 이슈가 돼서 바람이 된다면 한쪽에는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여기는 언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언론도 보수 언론도 있고요. 뭐 큰 언론도 있고 작은 언론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나와서 싸울 것 같아요. 예. 이건 맞다 아니다 싸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뭐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커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언론이나 뭐 야당이나 검찰에서 더 이상 이건 총선 이후에 나와야 되지 총선 전에 이게 나오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근거를 더 내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정밀한 평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걸 해나가겠냐고 하는 공약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몰려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찬반 토론도 벌어지고 각종 평가 자료들이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위기 관리가 더 이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누가 말 실수를 하거나 행동 실수를 하면 이게 큽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지금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건데 한번 정치권에 문제가 됐던 발언들하고 잠깐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N번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오자 그만 좀 하라고 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썼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기심이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게 법률가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했죠. 모를 리는 없는데 호기심에 의해서 절도를 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뭘 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좀 적절할까 싶고 이 N번방침 사건은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같아요. 본인이 절차를 잘 몰랐을 수가 첫 번째 있고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지든 심각성을 몰랐든 아니면 잘 몰랐든 이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여당 빼고는 야당 보수 야당 빼고는 일제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시는 이런 게 좀 나오면 좀 어려워지겠죠. 예, 선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발언들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걸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아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만해라 사사건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또 뭐 총구석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상대에서는 그걸
바로 써먹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그 말을 잘못하거나 막말이 된다면 또 학대 재생산할 거니까 지금 선거의 마지막은 계속 말씀하지만 막말이나 변수 이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1야당 쪽에서 자꾸 이제 어떤 실언 같은 게 나와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당도 고민은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이 표를 자꾸 가져가는 것 같은데 지지율과 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어떻게 정리가 좀 될까요? 정리가 바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정리가 다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열린 민주당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게 더 문제 같아요. 만약 인기가 별로 없거나 소폭 상승하거나 그게 다라면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에서 별 얘기를 안 할 건데 같은 파이에서 더 인기가 커지면 이쪽은 줄고요. 또 더불어시민당은 아주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좀 다른 당이고 11번부터 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판을 하고 막아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앞북에 사실 또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을 그으려고 해도 바람이 저쪽에서 자꾸 부는 것 같으니까 인물 하나하나가 좀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지지자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구는 어디로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지만 하나만 좀 하라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그래도 광진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후보하고 고민정 후보의 대결, 정치 신인 그리고 예전에 서울시장 또 대권 후보인 그 광진을 과연 오세훈 후보가 탈환할 것인지 정치 신인이 그것을 또 유지할 것인지 아마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은 다음 대권하고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이니까 어떤 상징성 같은 게 다 있네요. 그렇죠. 또 치열하게 뭐 전개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박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건보료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누구에게 언제 줄지 혼선을 빚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리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천 원,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외에 직장 가입자는 월급 명세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지급 원칙에 예외도 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는 아직 그대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서 정말 고충이 크시죠.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서 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과 지자체와의 분담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남은 쟁점들을 한영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고액 자산가를 가려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명 이하 사업장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작년 소득이 많았던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공적 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선정된 그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소득 지급 기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담 비율도 앞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안 제출과 국회 심사 절차가 남아있어 시기를 못 받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서울시가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하루에 1,0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지만 운영 첫날은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앞 주차장, 간이진료소 5개가 설치됐습니다.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입니다. 먼저 열린 문 사이로 팔을 뻗어 체온을 재고 나면 투명한 문 안쪽에 있는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합니다. 서울시가 해외 입국 시민들을 진단검사하기 위해 마련한 진료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 서울 시민입니다. 입국할 때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별도로 검사를 받습니다. 워크스루로 이루어지는 진단검사는 접수, 문진, 검체 채취까지 3단계입니다. 이곳 접수 구간에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문진 구간에서 의료진에게 특이 증상이 있는지를 설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첫날 진료소는 한산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걸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니. 검사를 마친 시민들은 자기 차량이나 구청에서 마련한 차로 귀가하면 되고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 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이 멀거나 진료소가 문 닫은 시간에 입국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는 입국하는 시민이 하루에 1,600명 정도라면서 이 선별진료소에는 하루 1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이용자가 많지 않아 잠실운동장 진료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언론인 JP뉴스의 유재순 대표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는다는 소식도 듣고요.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권의 환자들이 자꾸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설마하는 분위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시부야나 신주쿠, 신오구가 상당히 북적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한산한 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거리가 텅 빈 이유는 지난 3월 30일 사망한 시무라켄의 사망과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의 충격 때문인데요. 올해 70살의 시무라켄은 일본의 전 국민적 인기 코미디언으로 문제는
그가 코로나 발병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망한 거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충격이 엄청 컸고 그동안 아베 신조 수상이나 고이케 이루코 도쿄 도지사가 밀착, 밀폐된 장소를 그렇게 피하라고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않던 젊은이들이 시무라켄이 사망하자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매일같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도 큰 영향을 미쳐서인지 외출을 자제하는 계기가 됐고요.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일본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해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4일에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한다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이제 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발표를 안 하고 묶어두고 있었나? 그때부터 검사를 많이 하나?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문제는 도쿄올림픽 연기 전과 연기 후에 따라서 180도 확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베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가 무산될까 봐서 그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해왔고 또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치부해온 것이 공공의한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정식으로 연기된 후 조금씩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전면조사는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베 정부가 올림픽 때문에 그동안 의도적으로 검사를 억제하고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주장해왔던 사실이 비난받을까 봐서 전면적인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만 해도 도쿄도에서 8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일본의 총 확진자 수는 3,643명으로 사망자는 현재 85명.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는 중증 확진자는 현재 72명입니다. 네. 특히 이제 도쿄 지역을 다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워낙 가파른데 전체 확진자의 한 20%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도쿄가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아베 정부에 있는데요. 예.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도 하루에 9천 명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무라켄의 그 코미디언 사망자도 있었지만 일본 국민들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검사에 의해서 확진자로 판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본 지금 전체는 열도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침 난다고 찾아가면 바로 진단 검사 해주는 게 아니고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충분하게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뭔가 수상하다고 여겨지면 그때서 몇 명은 받아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아마 이러는 모양입니다. 검사 숫자가 그게 아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37.5도가 4일 이상 계속 되어야만이 37.5도가 4일 이상 계속 되어야지만이 검사 자격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5도가 4일 이상 계속되면은 그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중증 환자가 돼서 검사를 받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늦은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이 검사 자격 요건을 아직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의 문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사태라도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아베 수상을 필두로 해서 후생 노동상 도쿄도지사 등이 차례로 긴급사태 선언 대비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우선 아베 수상은 참여한 본회의에 참석해서 감염자 급증에 대비해서 중증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의료 제공 정비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발언을 했지만 그러나 긴급 사태 선언까지는 아직 가능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혹시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프랑스처럼 법적 강제력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봉쇄 같은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학교 휴교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휴업이라든가 이렇게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렇지만 법적 강제령은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P뉴스의 유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로코에서 보름 넘게 빠져나오지 못하던 우리 국민 100여 명이 의료 물품 수송용 한국행 특별기로 귀국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는 갑자기 하늘길이 막혀 유학생과 교민들이 공항에 고립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모로코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면서 귀국길이 막혔던 우리 국민 105명이 18일 만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로코 정부의 특별 항공기가 동원됐습니다. 진단키트와 열화상 카메라 등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의료 장비를 싣기 위해 보낸 비행기에 우리 국민이 탑승한 겁니다. 탑승객들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귀가한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는 유학생과 교민 100여 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행 임시 항공편 마련 소식에 러시아 전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탑승 직전에 취소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지난달 30일부터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각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공항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모였다 흩어지고 앉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모스크바까지 갔다 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학생들은 또 호텔도 이게 영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가 보류했던 임시 항공편이 다시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7일 1차 항공편을 시작으로 3차례 정도 비행기를 띄워 1000여 명 정도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와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도 한인회 차원의 특별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이 시설 또는 자가격리되면서 하루 입국자 수는 기존 7천여 명에서 5천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또 어느 나라나 증가세가 가파르니까 관련 의료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미국이 의료 물자를 쓸어가며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따라 미국은 심각한 의료 물자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상황이 절박해 하루에 8,000명, 9,000명씩 환자가 늘고 수시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6일 뒤면 산소호흡기 재고가 바닥날 정도입니다. Person comes in and needs a ventilator and you don't have a ventilator, the person dies. That's the blunt equation here. 이에 따라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의료 물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2차로 발동해 제너럴 일렉트릭 등 6개 업체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와 오하이오주 등은 개인 자선단체 또는 지역 공익단체와 연계해 해외에서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료 물자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 균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받기로 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공항에서 미국 측이 가로챘다고 주장했고,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자국으로 오기로 돼 있던 의료 물자가 미국으로 갔다는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equipment that is destined for Canada gets to and stays in Canada. 브라질 역시 미국이 선수를 쳐서 중국에서 의료 물품을 구매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Hoje os Estados Unidos mandaram 23 aviões cargueiros dos maiores para a China para levar o material para os Estados Unidos.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 확산세가 가파른 국가들은 의료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해외 공급망을 찾는 게 갈수록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은 마스크와 진단키트 수출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를 틈타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교회를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이조 취재팀이 소개하기도 했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당국과 교회가 이런 충돌까지 가야만 하는 걸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방자치단체, 군까지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 대응에 나선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여러 주정부는 상황이 급박한 프랑스, 이탈리아, 이웃나라의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데려다
치료를 하기로 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퀼른 대교구는 교회가 보유한 8개 카톨릭 병원에 중환자실을 모두 제공합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긴급한 중환자의 수송이 가능한 걸까? 그거는 독일 공군의 메디와흐 아우구스토 오일러 이 수송기가 담당을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흐르는 인류애의 현장입니다. 퀼른 대교구의 벨키 추기경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대와 사랑이 바이러스보다 더 넓게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모여서 대중예배를 억지로라도 진행한다면 과연 널리 퍼지는 건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한 줄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4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료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6,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체 수입 자동차의 국내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늘었지만 일본 브랜드는 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 벚꽃길로 유명한 여의도 윤중로 부근의 버스 정류장 7곳을 폐쇄하고 버스 17개 노선에 대해 우회해서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한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낙관론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위비 협상 최종 타결을 예상했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 측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합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차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합의는 상호 유익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내용으로 전해졌던 1조 원대의 분담금과 5년 안팎의 이행 기간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표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우리 측의 협상 낙관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시각은 5조 원 안팎의 대폭 인상을 강조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진 간 잠정 합의를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반려했을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난기류를 만났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우리 측에서 합의 내용이 전해진 이후 미국이 공정한 합의를 강조하며 계속 협상을 공식화한 만큼 정부의 협상 전략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잘 가꾼 유채꽃밭이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축제를 취소하고 출입을 막는데도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지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출렁이는 유채꽃이 하얀 벚꽃과 어우러져 바닷가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절정을 향하던 유채꽃밭에 트랙터 석 대가 갑자기 나타나 거침없이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애써 키운 꽃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미 축제도 취소하고 출입도 막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수백 명이 통제를 무시한 채 꽃밭에 들어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관광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유채꽃밭을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3시간 만에 모두 갈아엎은 유채꽃밭은 축구장 8개를 합친 면적에 이릅니다. 보통 5월 중순쯤 꽃이 진 뒤 베어냈지만 올해는 한 달 이상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화사한 유채꽃이 가득했던 들판은 이렇게 황량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자 확보를 위해 일부 남기는 것도 검토했지만 또 그걸 보려고 올까봐 접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몰려드는 상춘객이 달갑지 않았던 주민들도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 65세
이상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정말 저도 이렇게 오늘 보면 가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도 유채꽃밭을 예정보다 앞당겨 갈아엎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봄꽃 명소마다 상충객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유이저가 준비한 총선 오늘의 말말말. N번방 호기심 발언에 이어 키 작은 사람 비하 논란까지 연이은 구설에 휩싸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당 안팎에서 당대표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자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의 혈안이라며 적당히들 하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일까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총선 전날인 14일 밤 12시까지 제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대표 논란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애둘러 꼬집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과 기자의 실명을 생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본인은 얼굴과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소설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처럼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함께 온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무슨 낯으로 제주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는데요.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언급했던 정경희 교수를 비례대표 7번에 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 정 교수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와 함께 각 당의 정책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차례입니다. 정의당 사정으로 비례대표 후보 1번이 아니라 오늘은 6번을 모셨습니다. 박창진 후보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하시죠. 땅콩 회항 사건인데 이른바 네, 맞습니다. 땅콩하면 너무 귀엽게 여겨지기 때문에 갑질 회항이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얄 패밀리에 맞서는 내부의 고발자인데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려울 텐데라고 했는데 결국 그 사건이 이렇게 정치로까지 이어진 배경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콩 회항이 한 개인의 기행이거나 어떤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걸 제가 지난 6년간 대한항공 내에서 수많은 2차 가해와 또 다른 종류의 갑질들을 견뎌내면서 증명했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의식이 생겼고 정치 또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회적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정치에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군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막 고개를 뭐 숙이고 다들 죄송합니다 국민 앞에 뭐 송구스럽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 벌어진 거는 뭐 또 형제들끼리 뭐 싸우고 또 편갈라가지고 대결에 들어가고 좀 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그게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방마 안에 있고 다수의 저와 같은 노동자들, 약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로 항상 면죄부를 주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오만한 행태를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사회 기저에 여러 문화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정치의 세계에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한 법적 규정을 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갑질 회항 사건이 벌써 2014년입니다. 네. 예. 그럼 정의당에 들어가신 건 몇 년도입니까? 2017년에 제가 2017년. 들어가게 됐고요. 좀 전에 네. 말씀드린 정치적 세계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뀔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의당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대한항공에 계실 때도 노조 활동하셨습니까? 네, 제가 대한항공 최초로 201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땅콩 회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컵 갑질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렇죠. 예, 광화문에서 저희 내부 노동자들과 함께 직장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면서 노조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정의당에 5개 분과 아마 위원회가 있을 텐데 특별위원회가 거기에서 국민의 노동조합 분과를 맡고 계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당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 1번 후보를 모실까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한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1번 류호정 후보 둘러싼 논란 뭐 대신 좀 답변을 해주셔야겠죠. 게임을 대신 친구한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공정성 위반 이것도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 가치, 소외된 사람들, 존재하나 투명 인간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계층들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청년 대표를 과감하게 다른 정당과 달리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피력하자면 정의당 내에 정치 선배 또 인생 선배로서 제대로 그 청년들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여지껏 만들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였던 것 같아서 저 또한 같이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게임 논란이 1차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자기도 해고 노동자로서 정의당이 어떤 색깔에 맞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퇴직금 받고 뭐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지 지원금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것도 받고 그러면 이게 해고 노동자냐? 진보 정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바꿔도 되는 거냐? 이제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에 제가 겪었던 대한항공과 그 이후에 있었던 최강갑이라고 하는 재벌이 행했던 행동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6년간의 투쟁 후에 법적 소송 후에 최초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2차 2심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의 과정을 보자면 은밀하게 가해지는 해고와 다름없는 행위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해고라는 단어와 다르다고 해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엄격한 현실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필 또 1번 후보가 이제 그런 논란에 휩싸이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까지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맨 처음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이 정도에서 시작하겠거니 했는데 상당히 좀 낮아서 걱정인데 지금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모앵커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지율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이고 정치 세계 또한 뭐 생물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낮다라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재벌이라는 거대 갑과 저항에서 싸운 노동자 출신도 있고 또 20년 넘게 노동자 대표로서 그 노동 현장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왔던 후보 또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든지 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해온 많은 다양한 후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저희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의당 그래도 우리가 봐줄만 하구나 볼 수 있고 믿을 만한 후보들 많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심각한 거는 투표할 때 3등이셨습니다. 그죠? 네. 3등이셨는데 물론 이제 소수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제 뒤로 양보를 하셔갖고 6번으로 가 계십니다만은 자, 몇 석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저의 희망과 냉엄한 현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얘기해 희망은 원내 교섭단체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꼼수로 위성 정당을 만들고 편법을 쓰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의석수는 한 자리 숫자일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 15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역량을 충분히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지지율 또 의석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 거는 약간씩 상승세를 다시 보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번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업계를 떠나서 정치권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이제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것 때문에 항공업계는 지금 어렵습니다. 공항도 그렇고 항공업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면 닥쳐오는 거는 뭐 임금 삭감, 무급 휴직, 그다음에 또 뭐 정리해고 뭐 이런 게 닥쳐오겠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이미 들어가 계셨으면 막 활동하실 텐데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4월 1일 항공연대 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주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때도 제가 IMF
를 겪었던 세대인데요. 그때도 일방적인 노동자를 향한 그 희생 강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기업들은 수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오히려 보전하거나 늘려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향방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눌 수 있고, 현재 오히려 여유가 없는 쪽은 약자의 입장이지 이미 기득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버텨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짜고 있는 뭐 재난 기금이라든지 고용 유지 부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주체가 그런 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먼저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도 많은 분들과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줘도 어차피 그게 강자의 입장에서 쓰이면 노동자로서는 소용이 그렇죠.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근데 그러면 노사정 좀 모여갖고 머리를 맞대고 이걸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대 노총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단지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자들이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3자가 다 같이 모여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한쪽의 일반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양보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IMF보다 더 매섭게 힘몰아칠 사회 경제적 특히 노동자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자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회 입성 전이더라도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내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합니다. 고강도 시행 이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행돼 총 기간만 한 달이 넘는데 내일 발표해서 고강도 유지나 종료 시점이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각 학교의 개학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 차례나 개학이 연기되자 4월 6일 개학 전까지 확진 환자 수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여보자며 범국가적 운동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수칙을 준수하고 외출 자제, 교회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 강력히 권고됐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주초부터 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방역당국에 이어 총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엔 아직 위험하다고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예정된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연장 여부를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연장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시작하려던 일상생활 속 생활 방역 체계는 어떻게 할지까지 언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하고 해외 입국자들 중심으로 한 확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역 체계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첫 회의도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기간 연장부터 해놓고 종료 시점과 생활 방역 체계 시나리오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이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4.15 총선과 관련해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5610님, 총선이 다가오니까 후보자 비방이 도를 넘습니다. 예, 비방이 아닌 정책으로 당당한 대결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2813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수렴해줄 수 있는 귀한 일꾼에 투표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척에서 유채꽃밭을 갈아엎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 삼척은 애써 가꾼 유채꽃밭을 갈아엎을 정도네요. 지킬 것은 지키는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조현아의 별별 위로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